새로운 코너가 떴습니다. 목에서 쇠맛이 날 때까지,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깊숙이 탈탈탈 털어드립니다. 이름하여 뉴스 투머치. 세 분의 투머치 토커 소개합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준일 시사평론가, 박상태 사랑과 사회 연구소 연구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새 코너가 떴어요. 이름 어떠십니까? 뉴스 투머치. 예. 왜냐면 투머치 토커, 뭐 강찬호 논설위원이야, 뭐 투머치 토커는 거 뭐 세상에 다 아는 분이고. 저 우리 박성태 실장도 투머치 토커고. 맞잖아요. 저는 말수가 적어요. 아, 그렇습니까? 자, 오늘 마이크를 안 드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와주신 우리 김준일 시사평론가도 말 많은 거로 말하면 어디 가서 앉지 않습니까? 근데 코너 이름은 정말 잘 지었다고 생각한 게 오늘 제가 강찬호 위원은 이제 평소 칼럼을 제가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오늘 처음 뵀거든요. 아, 두 분은 처음 보세요? 예. 그런데 예. 아니 찬호잖아요. 찬호. 예. 박찬호 투머치잖아요. 예. 제가 LA에 있을 때 나와서 끊임없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잘 지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아재 개그부터 시작합니다. 심상치가 않아요, 이 코너. 자, 그리고 그 예전에 신스틸러에서 이제 박성태 실장만 저 뉴스 투머치로 오셨는데 김성태 전 의원하고 김영남 전 의원은 우리가 새로운 코너를 만듭니다. 전략적인 전략 자산 재배치다. 뭐 요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저 뉴스 입에서 단내가 날 때까지 털어보는 걸로 하고, 첫 번째 털 주제는 뭐냐면 요겁니다. 아시겠지만 어제 변론길, 헌재 변론 요거부터 얘기를 좀 해보죠. 어제는 주로 이제 보니까 국무회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요거 관련해 가지고 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 요게 이제 많이 뉴스가 됐던 것 같아요. 역시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고, 돌아가면서 저 최고 연장자인 강철호 저도 이 논설위원부터. 부분이 대통령 한 말이 제일 좀 와닿는 게 이거예요. 뭐요? 그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그러면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거 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국무회의가 좀 제대로 열린 거냐 안 열린 거냐 예. 이런 건데, 지금 사실 한덕수 총리의 말이 이게 좀 굉장히 그 임팩트가 있잖아요. 도저히 이게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잖아요. 또 처음에 소집도 이게 보면은 갑자기 한밤중에 홍두깨식으로 대통령이 뭐 한덕찬 총리라든가 뭐 아주 그 국방부 장관, 뭐 또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만 해갖고 한 6명 정도 급히 이제 불러서, 그래서 굉장히 그 요건 논란이 있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그 변론에서는 뭐 대통령 본인이 그럼 무슨 놀러 왔냐, 간담회 하러 왔냐, 제대로 열린 거 실질적이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이상민 전 하여간 행안부 장관이 실질적인 공백이 있었다. 이 부분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하이라이트는 요거다. 그러면 봅니다. 네. 강찬호 위원 보시기에는 사견으로 네. 국무회의의 절차 조건 지켰다 안 지켰다? 저는 뭐 이게 지켰다 안 지켰다를 뭐 떠나서 이런 중대한 사안이 우선 이 전반적으로 정황이 너무 엉성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왜냐하면 사실 이런 문제는 물론 보완이 대통령 입장에서 보완이 필요했겠지만은 적어도 최종적으로 본인이 어떤 결심을 했다 하면은 그 순간에는 제대로 열었어야죠. 그런데 이걸 딱 보면 어쨌든 간에 6명만 지금 불렀다든가 처음에 이런 것들이 막 그런 식으로 막 나왔기 때문에 이 자체가 어쨌든 간에 흠결 논란을 자초했다. 저는 뭐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박 실장은요. 저는 사실 계속 헌재 변론이 예. 이런 식으로 쟁점이 되는 것 자체가 참 못마땅해요. 그래요? 사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관련된 건데 어떻게 보면 좀 더 집요하고 심오한 어떤 논란이 될 만한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냥 말장난만 있는 것 같아요. 뭐 인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려고 했다. 그다음에 어제 대통령 말에서도 당시 군인들이 국회에 경비 그리고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시민들에게 폭행당했다. 자, 뭐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이 들어갔으면 그 안에 뭐가 이전에 있어야 되잖아요. 본인들이 들어가서 그 국회에 난입, 군인을 투입시킴으로써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질서를 지키러 들어갔다? 이거는 말장난으로 해도 수준이 너무 낮잖아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 단전단수 문건 있는 거를 대통령의 원탁 테이프에 멀리 있는 걸 봤다. 광화문으로 돌아오는 차에서 내내 생각해보는데 그게 걸려서 안전이 걸려서 소방청장에 전화했다. 자, 서술어에 구체적인 서술어가 빠져 있어요. 전화를 했는데 그러면 소방청장은 단전단수를 하라는 협조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의 맥락으로 쭉 들어보면은 단전단수하면 시민들이 위험할 텐데
그럼 본인은 단전 단수 하지 말라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걸 교묘히 뺐습니다. 예. 교묘히 빼고 단전 단수라는 말만 썼고 구체적으로 해서 단전 단수를 어떻게 하라고 전화한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빼놓고 예.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서라는 말만 넣어요. 법률적인 또는 이런 부담을 피해가기 위해서 말장난을 하고 있다. 예. 그것도 장관, 사령관, 대통령이었던 분들이 예. 웃기면서도 참담한 일이죠.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떤 점을 주목해서 봤습니까 어저께?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게 이제 부정선거 있었냐 없었느냐. 그런데 뭐 백종원 뭐 국정원 3차장도 얘기하고 부정선거는 의혹은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아니면 뭐 예. 확인하지 못했다 아니면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깨졌어요. 사실 어저께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뭔가를 예. 한 방을 기다리라고 얘기했던 게 중국의 하이브리드 전쟁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 예. 그리고 이제 국무회의 절차 요거였는데 어느 것 하나 입증이 안 됐고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제일 많이 생각하고 기사로 보신 거는 박수 한 번 안 쳐주더라 윤석열 대통령이 그 했던 얘기. 거. 예, 뭐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은 저는 딱 그거를 보는 순간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뭐요? 영화 달콤한 인생에서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예, 이거. 보스 김영철이 나한테 왜 그랬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딱 이거 모욕감을 주니까. 네. 그 이병헌 소위 말해서 이제 거칠게 얘기하는 겁니다. 담글라고 그랬잖아요. 제거하려고 그랬잖아요. 이게 똑같다. 모욕감 받으니까 이제 국회 개엄해 버리는구나. 그럼 이 이거예요? 생각이 들었어요. 비상계엄 왜였어요? 야당이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어떻게요? 박수를 안 쳤잖아. 뭐 이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근데 그런 말은 헌재 기록에서 뺐으면 좋겠어요. 자, 그거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어제 대통령 뭐라고 그랬냐면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다. 요거 목표가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거다.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라고 하면 아무리 비워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 타입의 기본인데 갔더니 의사당의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고개 들리고 있고 악수도 하고 보였다. 사퇴하라는 의원들도 많았다. 요 얘기.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항상 얘기했던 이제 비상계엄의 목적이 이제 야당의 폭거랑 이거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경고성 그거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걸. 이거 헌재 근데 기록에서 좋겠다? 뺐으면 좋겠고 최소한 영어로 쓰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영어로 쓰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끄럽잖아요. 대통령이 계엄을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박수 안 쳐줬다고 총등 군인을 국회에 보내요. 어디 내놓기가 부끄러워서 그냥 아예 없었던 일로 했으면 싶어요. 대통령이 그 말은. 저는 이 발언이 법적인 효력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는 결국 나는 이제 탄핵을 받을 이유가 없다. 나는 이제 뭐 재판으로 친다면 무죄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해왔듯이 네. 야당의 폭거가 있었고 그렇죠. 네. 그거를 국민에게 네. 알리기 위해서 경고성을 했다. 요 주장에. 그러니까 이거 결국 이제 목표가 나는 자신의 무죄 한마디로 탄핵을 안 받을 기각. 그런 목적으로 했다면은 이거는 저는 효력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걸 갖고서 무슨 판사나 재판관들이 그 당신 말이 맞네, 불쌍하네. 그리고 이건 당신이 유죄가 될 수 있는 이유, 유죄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해당되네. 이거는 법적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예. 단지 지금 볼 때는 윤 대통령이 많은 어떤 큰 틀에서는 결국 본인은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금 코멘트죠. 그리고 이것은 지지층 결집이라든가 이제 정치적인 저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헌재라는 재판은 또 특히 좀 그런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지금 얘기한 것이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어쨌든 법정에서 변론을 한다는 거는 법적 효력을 누리는 것인데 이것은 법적 효력은 없다. 저는 그거는 뭐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대통령 머릿속에는 탄핵이 기각되면 제일 좋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기각되면 제일 좋고 만약에 인용되더라도 그 후에 거를 생각하면 지지층에 결집하기 좋으니 적을 야당을 만든다. 뭐 이런 전략? 이런 거라고 보신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대통령은 전략이 없어요. 없어요? 전략이 없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일단 지금도 탄핵 점점 시간이 갈수록 탄핵이 인용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위협은 느끼겠지만 의도적으로의 전략은 저는 없다 보고 다만 결과적으로 확고한 지층이 없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강성 구구 극단적 지지자들의 상당수를 만들었다. 요게 이제 대통령한테 나중에 좋아질 수 있는 건 뭐냐면 나중에 보수 정권이 혹시나 이번 다음이든 다다음이든 정권을 잡으면 최소 무기징역을 받아야 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구가 일부 정치 세력으로부터 있을 수가 있다. 그 정도의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나는 뭐 사실 내가 생각해봐도
이건 탄핵이지 이런 생각은 절대 안 할 걸로 보입니다. 이분은 객관적인 판단을 못 해요. 저는 뭐 조금 강찬호 위원 쪽 의견에 좀 더 동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일관되잖아요. 계엄을 왜 했냐라고 뭐 하면은 이제 민주당의 폭거를 막기 위해서. 어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대표 연설을 했을 때 44분 동안 민주당을 44번 언급하고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18번 언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 오죽하면 계엄을 했겠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묻고 싶은 게, 그러면은 왜 87년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는 왜 안 가셨어요? 그럼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금 계엄해야 되는 겁니까? 모욕감을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날 김건희 여사 생일 파티 했잖아요. 국회 개원식 안 가고. 아, 미국 상원의원들하고. 네, 상원 의원들하고 김건희 여사가 이런 생일 뭐 파티는 처음이다, 뭐 이렇게 뭐 감동했다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그거야말로 정말로 국회의원 300명을 모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끝까지 주장하는 거는 어쨌든 다 민주당 때문이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게 네. 저 또 하나만 더 붙이면은 이건 저는 그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헌재 하는 요량을 보니까 이게 지금 인용이 될 수도 있겠구나. 뭐 기각이 되면 뭐 그 자체로 좋은 것이고, 인용이 될 경우에는 근데 지금 사실 절차 논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조서를 그대로 그냥 인정을 하겠다든가, 뭐 촉탁, 송부 촉탁 그것도 지금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문서도 그냥 쓰겠다, 뭐 이런 거. 이건 분명 법적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본인이 아마도 불복을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 불복이요? 아, 불복이라는 게 사실은 물리적으로 불복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정치적 코멘트 같은 것으로서 수사적으로 불복 선언 같은 걸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왜냐하면 이 경우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실 헌재가 이거는 지금 그 판결의 내용적인 정당성보다 절차적 정당성에 굉장히 지금 논란이 많아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상당히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 이제 그 이제 반대하는 분들,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 이제 어떤 그 집회가 더 격화될 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그런 걸 좀 의식해서 절차 논란을 더 이제 굉장히 이제 확대하고, 그렇게 되면은 불복 논란으로 불복 프레임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알겠습니다. 지금은 물론 어디까지 가설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요 절차 논란하고 불복 논란 요거는 저 3부에서 짚어보도록 그렇죠. 할게요. 2부 말미에 저 우리 강찬호 논설위원이 뜨거운 주제를 던졌습니다. 제가 딱 불복 프레임. 불복이 뭐냐면 대통령이 그러면은 결과에 불복하기 위해서 빌드업하고 있다. 아니 그 본인이 의도적으로 빌드업한 거라기보다는 저는 헌재가 기본적으로 너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윤 대통령이 이제 피고인이고,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이제 몰리고 있는 사람인데, 더군다나 뭐 재판이 이게 뭐 일반 재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최소한의 어떤 그 이제 방어권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는 보장이 되고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또 탄핵 심판의 최종적인 내용, 그것도 이제 당연히 이제 그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한테도 설득력을 갖겠죠. 근데 지금 그런 절차적인 것들이 너무 지금 엉성하고 또 의도를 의심케 하는 것까지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또 법 전문가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헌재와 윤 대통령의 상호 지금 작용 속에서 나온다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간에 저 윤 대통령 잘 아는 저 여권 인사한테 조금 전에 들었어요. 윤 대통령 조금 전에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누구요? 그러더라고요. 성만 알죠. 제가 알파벳으로. L? 예, 하여간 저 강원도 동부해안? 또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래요?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그분 얘기가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성미에 지금 이렇게 이제 절차적으로 무시당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속전속결로 이제 저 탄핵 인용이 나버리면은 그 성미에 가만히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성미에 가만히 있겠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어쨌든 간에 불복을 뭐 물리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뭐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은 이게 그야말로 그러지 않아도 지금 어쨌든 이제 그 강성 지지층 이런 분들이 뭐 지금 엄청 시위를 하고 있는데 헌재 앞에서 정말 격화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들었어요. 사실은 걱정이 이제 탄핵 결정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떤 식으로 나와도 그 결정을 못마땅해 하는 국민들이 이제 저항하고 여론이 분열되고 국민 이게 제일 걱정인 거잖아요. 결정을 어떻게 그러니까 헌재라는 기관은 어떤 뭐 당연히 정의의 실현, 헌법 정신의 실현도 있지만 통합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통합이란 건 뭐냐면 좀 피해를 피고자 이런 경우 이제 피고인 쪽일 텐데 피신청인 그죠. 피신청인 쪽일 텐데 뭐 어쨌든 간에 그쪽이 이제 좀 뭐 어쨌든 그쪽 지지하는 분들은 억울하다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럴 땐 최소한 절차적으로는 정당성하지 않았냐. 당신 말 다 들어주지 않았냐. 라든가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최종적으로 그래 당신 말 다 들어주고 했는데도 보니까 당신은 탄핵돼야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것과 그게 아니고 그냥 됐고 빨리빨리 해야 되고 뭐 지금 보니까 그냥 저 다음 뭐 8일 날 13일 날 8차 변론으로 끝내고 보니까 그냥 2말 3초에 끝내.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거 자체로
그 내용과 관계없이 시비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선배가 이렇게까지 서두를 이유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문영배 소장 대행이 4월 18일 날 이제 그 임기가 마치니까 이분이 어떻게든 4월 18일 전에 끝내고 싶고 그런데 이거를 3월 말 4월 초로 잡으면 또 뭔가 변수가 나와서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본인이 4월 18일 퇴임한 이후에나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날 수 있으니까 아예 확실하게 그 좀 선을 뭐 3월로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좌우지간 이 헌재가 좀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또 정당 내용이 정당한 것만큼 정당하게 보이는 것 자체가 또 중요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반론을 해야 될 것 예, 같은데,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강찬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을 보면은 예. 무슨 뭐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줄줄줄줄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인용을 그러면은 다 증인으로 채택해가지고 그거를 다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황당한지는 뭐 믿는 분도 계시지만은 부실 선거 관리하고 부정선거는 완전히 다른 거고 어저께 전 국정원 3차장도 나와가지고 부정선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좀 계속하는 거를 다 들어주는 게 그러면 절차적으로 맞는 건지 좀 의문이고요. 지금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이거는 누구의 유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빨리 안 하면요. 나라 절단나게 생겼어요. 제가 뭐 지금 트럼프나 지금 이 통상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전화 한 통 못했습니다. 그때 황교안 대표는요. 박근혜 탄핵 때 11일 만에 트럼프랑 전화했거든요. 권한대행 때? 권한대행 때요. 그러니까 지금 전화 한 통만 못하고 지금 이거 어디로 지금 나라가 가는지 몰라요. 누가 됐든 이거는 빨리 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뭐 피신 조서의 뭐 증거 채택 문제 뭐 이런 것도 이거는 형사 재판이 아니라 그러니까 행정 소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징계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무조건 다 인용한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증거로 가져와서 재판관들이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판단의 근거로 본다라니까 그거를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그 과정들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끝날지 아니면 추가로 한두 번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불공정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는 그냥 탄핵을 불복하겠다. 탄핵이 됐을 때 그런 프레임으로 좀 봐요. 박 실장. 어제 이제 국민의힘의 신동국 대변인 논평하는 거 보니까 헌재가 서두른다. 이재명 대표 2심과 연결돼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들을 어제 이제 신동국 대변인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헌재가 빨리 몰아친다. 왜 이렇게 급하냐. 누가 의문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알 수 있지만 대통령의 반헌법, 반법률은 너무나 명확하고 중대하죠. 또 국회에 군인이 들어갔잖아요. 사실 언론사의 단전단수 이거 하나만으로도 끝이에요.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블랙리스트니 뭐 제3자 뇌물이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이 있었지만 이건 전 국민이 TV로 본 너무나 명징한 사건입니다. 대통령이 아주 반헌법적인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을 말살할 수 있는 계엄을 실시했다는 건 너무나 명확해요. 그런데 사실은 피청구인의 의견을 계속 들어주자고 하는 건데 저는 헌재가 제가 생각보다도 한 뭐 1, 2주 정도는 빨리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첫 번째 과도한 헌재 흔들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사실은 뭐 절차에 대한 것도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그렇죠. 성향으로 해서 헌재 구성 자체가 원래 국민들의 대법원장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추천 이건 민의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계속 성향을 문제 삼고 그러면 오히려 이게 저는 이제 강찬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팩트는 같은데 결론은 다른 건 뭐냐면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맥락도 전혀 없는 메시지를 극우 지지층에서 계속해서 그걸로 에너지를 삼는데 이게 오히려 국론 분열에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당한 주장이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요원이란 말이 통해요. 이거는 상식적인 세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통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끌고 갈수록 오히려 국론이 분열되겠구나. 국정이 더 혼란스럽구나라고 헌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잡아줄 건 국민의힘이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그걸 오히려 안 하고 더 흔듭니다. 저는 이분들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대구에 5만 모이고 막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불복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불복하면. 국민의힘은 불복은 못할 겁니다. 불복은 못할 거지만 어쨌든 간에 절차적인 저는 아까도 뭐 좀 전에 좀 좋은 지적 당연히 이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지적인데 뭐 예를 들어 부정선거는 사실 그거는 좀 당연히 이제 저는 그 지적하신 내용이 맞지만 부정선거 말고 결국 이제 계엄을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 실제적인 그 관련 뭐 예를 들어 이진우라든가 실제 군 장성들의 진술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좀 자세하게 좀 규명이 돼야 되고 둘째로 어쨌든 법에 분명히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어요. 그 형사소송법이 지금 개정이 된 데다가 그 개정이 된 형사소송법 때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 사실 그 이재명 대표예요.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1심을 무려 2년 2개월이나 끌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검찰 조사는 믿을 수 없고 증인 다 불러 이렇게 되는 바람에 90명을 다 부르느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이게 대조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 법리를 넘어서 어쨌든 이런 재판은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 감정까지도 고려를 해서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예측 결과 예측 말고 언제 나올 것 같아요? 저는 3월 한 중순 내지 3월 중순? 예, 그 정도 되리. 왜냐하면 그 간단히만 광고를 말씀드리면 선재는 뭐저 8일 날 13일 날 8차 변론을 끝으로 지금 이제 그만둘 것 같은 어떤 상황, 어떤 종결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지만 어쨌든 변호사들도 양측 간에 최후종 간의 어떤 이제 진술 경합이 한 번 있을 것 같고 또 대통령이니까 아마 최후 변론, 최 진술 기후도 한 번 주지 않겠느냐. 한 두 번의 어떤 그게 더 있고 그 이후에 약 2주간의 이른바 평결 그 이후에 이제 한다면은 한 3월 중순 정도 되겠다. 자, 박 실장은요? 저도 원래 3월 17일주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문영배 권한대행 퇴임하기 바로 한 달 전이네. 네, 근데 3월 10일주가 될 것 같아요. 3월 10일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13일 내일까지 하고 변론 추가 안 잡혔잖아요. 최후 변론이든 뭐 추가 증인이든 한 두 번, 한 번, 두 번. 저는 이제 원래 3-4번을 예상했는데 한두 번 정도 더 하지 않을까라고 두 번 생각합니다. 정도 봅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데 저는 한 달 전부터 한 달 반 정도 전부터 3월 셋째 주다 계속 얘기했어요. 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왜냐하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7번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17번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간 정도 될 거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최후 변론 이제 증인 변론 말고 최후 변론을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 그것도 달랐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은 2번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한 번 했어요. 그러니까 그 2번에다가 저는 추가로 또 잡힌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도 3월 17일, 18일 월화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빨라질 수도 있겠다. 근데 어쨌든 저는 끝까지 3월 셋째 주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변수는 이재명 선거법 2심이죠. 지금 3월 12일 설이 나오고 있는 거 뭐 잘 아시겠는데 그래서 지금 어느 쪽이 더 먼저 나느냐 어느 쪽이 나중에 나느냐 이것도 또 굉장히 정치적으로 셈법이 복잡해요. 아, 그렇지. 왜냐하면 왠지 그렇잖아요. 만약에 두 사람 다 본인이 다 잘 되길 바라겠지만 지지층들로 만약에 두 사람 다 안 됐다고 가정이에요. 안 좋은 결과 나왔다. 안 좋은 결과 나온다고 하면 누가 먼저 나오는 게 이게 또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 경우는 여론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 유리할 거다. 왜냐하면 나중에 나오는 게 덮을 거니까. 아, 그런가? 그런 것도 있고. 뭐 하여간 굉장히 셈법이 복잡하더라고 그것도. 네. 아니 왜냐면 이게 사실은 이 대선과 연관돼 있는 거여가지고. 아, 그럼요. 네. 그냥 그냥 누가 하나 감옥 가고 말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게 대선과 연결돼 있는 거라서. 저는 어제로 이미 제 조기 대선이 점화됐다고 봐요. 그것이 잠깐. 그러면은 강천우 의원도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왜냐하면 보시는 거예요? 저는 좀 전에 이 두 분도 그럴 것 같고, 그죠?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두 분한테 아예 마이크를 확 넘겨버릴 건데 어제 권성동 그 원내대표 연설을 보면 좀 전에 잘 말씀하실 때 40분 동안 뭐 이재명. 그래서 저는 어제 앞에 비상계엄을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명때리기 연설이었다 한마디로 멍때리기가 아니라 명때리기. 그러니까 완전히 40분 동안 명때리기만 했잖아요. 이거는 보통 어떤 때 이런 연설이 나오냐면 대선에 돌입할 때 나오는 겁니다. 대선에 돌입할 때 바로 상대방이 이제 결정적으로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이 당의 뭐 해당 그 반대 당의 목표는 어떻게든 그 사람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죽이는 게 이제 목표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당을 대표하는 원내대표가 모처럼 자기한테 일년 국회에서 딱 한 번 주어진 이 정말 중요한 이 기회를 무대를 온건히 이재명 하나로만 때리는 데 썼다는 것은 이미 권성동 마인드에 조만간 탄핵이 인용될 것이고 조기 대선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보는 이재명이 될 거기 때문에 내가 모처럼 1년에 딱 한 번 올라가는 무대에서부터 확실하게 때린다 했고 그날 같은 날 정말 전 놀랐습니다. 뭐요? 이재명 대표가 보통 이제 저 극우 유튜버 나가는 국민의힘 대통령 비판하던 분이 이 좌파 중에서는 또 가장 또 극점에 있는 이 김어준 유튜브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이상한데 거기 나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자신 있다. 3월에 2심은 날 것 같다. 그리고 그러나 3심을 대법이 5월 안에 대법 안에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자기가 이 3월에 보니까 이거는 못 막는다. 3월에 2심은 못 막으니까 내가 거기 유죄 받을 수도 있다. 물론 이제 거기서 방송에서는 이거는 유죄가 날 리가 없다라고 했지만 심지어 유죄까지 날 가능성도 있는 선고가 나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없다. 그건 얘기했고요.
그런데 3심은 절대 대선 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은 예측이고 나쁘게 보면 대법원한테 압박을 가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고요. 이건 뭐냐 이미 본인이 비명계하고 법원에 선언한 거예요. 나는 간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민주당 후보 된다. 이거를 어저께 딴 데도 아니고 이 뭐 정말 그 좌파 진영에서는 제일 하여간 인기가 높은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했다. 이 해석을 보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어제 그 연설의 같은 날, 의미, 같은 날 두 사람. 교섭단 연설의 의미, 그 이재명 대표의 방송에서의 멘트. 아니 강찬호 의원 말이 정확하죠. 아 그래요? 대선 준비하는 너무 겁니다. 같은 회사 아니, 선후배랑 좋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좀 전에 싸웠잖아요. 친하긴 한데 제가 강찬호 선배 좋아하고 친하긴 한데 뭐늘 같은 건 아니죠 당연히.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순서를 따를 수 없다. 그런데 그럼요. 문제는 뭐냐면 저희 네 명이 다 할 텐데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종종 방송에 나와서 조기 대선에서 부인하고 예. 무슨 제사상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 제가 만나본 여권 인사 누구도 그 탄핵이 기각될 확률이 20%가 넘는다라고 보는 분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면 속으로는 그럼요. 대선 준비하자 이런다고. 다 얘기했죠? 메시지들은 다 이상하게 정말 유원인이 인원인이 가지고 나오지만 물밑에서는 그냥 상식의 세계잖아요. 물밑에는 이 사람들이 다 그냥 정상이니까 사실은 이분들은 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탄핵은 당연히 인용. 보통 98%는 인용이라고 다 판단을 해요. 예. 자기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조기 대선 준비를 안 하는 건 웃긴 거죠. 밖으로 메시지를 그렇게 안 낼 뿐이지. 강성 지지층 그 때문에. 저희 때문에 다 동의하는 내용 아닙니까 사실 여권 인사에서 이건 아니야 이건 절대 기각될 거야라고 솔직히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없어요. 한 그래요? 명도 예. 제가 못 봤습니다. 있으면 그 사람 빼야 돼요. 그 사람도 역시 망상 서버에 살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건 당연히 조기 대선이고 그리고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 절대 그만둘 일이 없죠. 그러면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 진행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경선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2심 결과가 경선의 어느 시기에 나오냐. 저는 어쨌든 그 헌법재판소가 더 먼저 예. 결론을 내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2심 공직선거법 2심이 나올 걸로 보는데 어느 시기에 되냐. 어느 정도 대세론을 확보한 다음에 만약 그 2심 결과가 만약 유죄로 나온다. 예. 그러면 큰 충격 없이 밀고 갈 수도 있고. 어차피 지난 경선 때도 사실은 대장동 뒤에 나왔지만 예. 마지막에 나왔기 때문에 큰 영향을 못 끼쳤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묘한 날짜 차이, 그 경선을 어느 지역부터 하냐, 유효한 지역부터 하냐 아니냐 이런 것까지 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둘 같은 날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거의 지금 붙어서 네. 나온다. 이런 일주일 얘기는. 저는 네. 일주일 정도 시차를 두고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어느 게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탄핵이 먼저 될 것 같긴 해요. 탄핵이 먼저 될 것 같은데 4월 셋째 주, 어쨌든 넷째 주 이렇게 두 보시면 분이 말씀하신 거를 대체로 다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분들 저도 몇 번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말을 못할 뿐이지 탄핵 인용 일단은 네 가지 쟁점이잖아요. 이게 탄핵을 할 만한 요건이었냐, 포고령이 문제가 있었냐, 국회 관계 맞냐, 선관위 관계 맞냐. 일단 첫 번째 걸려요. 전지사변, 국가 비상상황. 박수를 안 쳐가지고 지금 개엄만 했다 뭐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오는 마당에 이걸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비밀 연애하는 것 같다. 지금 뭐 그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권성동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요. 말을 못 하잖아요. 조기 대선 준비 안 합니까? 그러니까 말을 지금 준비를 해야 돼요.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아무도 지금 몰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딱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이 정도로 이거를 불복하는 분위기로 가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로 점지할 겁니다. 거의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라고 하면은 예. 저는 김문수 장관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금. 그러면 그 이게 얘기는 대통령이 이 불복 프레임에 그러니까 이 저항이 좀 세지면 세질수록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라든지 뭐 유승민 전 대표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되게 힘들어져요 이 경선. 그리고 탄핵 되자마자 한 달 안에 했으면 지지자들이 굉장히 흥분해 있는 상태잖아요. 예. 국힘을 지금 나락으로 보내는 게 윤석열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제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뭐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문재인 대통령 한겨레 인터뷰에 대한 화답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 인터뷰에 보면은요. 내가 흥결이 많아서 어제 그 졌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내가 윤석열 임명한 거 잘못했다라고 먼저 하니까 그래서 범진보 진영 뭉쳐라 요 메시지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 지금 지도부가 예.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가장 큰 건 부정선거예요. 불복에다가 그다음에 부정선거론에도 극우의 부정선거 이론을
부정선거에 동의하진 않지만 사람들이 많이 주장하니까 뭔가 있을지 모르니 살펴봐야 된다. 애매한 식으로 극우와 멀어지지도 않고 예. 가까워지지 않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건 일단 계엄 이후에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는데 자 부정선거를 이렇게 지도부가 얘기하고 있으면 선거 어떻게 할 겁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무조건 투표율 떨어져요. 많은 분들이 자 부정선거 얘기하고 극우 이렇게 할 때 딱 두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불복하고 예를 들어 서부지방법원 폭동처럼 그렇게 가든지 예.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죠. 예. 그리고 대비도 해야 되고 단죄돼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냥 내팽개치는 겁니다. 예. 투표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둘 다 국민의힘에게 무조건 불리한 일이에요. 지도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고 하고 있는지 예. 저는 민주당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윤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힘을 지옥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는 표현이 참 와닿고 반대로 이재명 대표도 지금 민주당을 지옥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래요? 지금 보면은 우리 어제 말을 보면은 어쨌든간에 이제 이재명 물론 이제 문 대통령과의 관계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또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나오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볼 때는 보수라든가 또 중도 보수까지 본다면은 이분들은 지금 선거법 2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또 제일 관심 많은 사람들은 민주당 비명계예요. 이 비명계 이분들은요. 예.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탄핵 심판도 좀 더 오래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재명 대표 3심까지 확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는 분 그분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편드는 사람들은 절대 아닌데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부지리를 얻는 거는 정말 못 참겠다. 그리고 이게 좀 내년 지방선거도 관계가 있어요. 만약 이재명 대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권 계속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공천권?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도 100% 이제 비명 행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민주당도 좀 민주적인 경선 그리고 다양한 경선 지금 보니까 계속해서 최근에 뭐 김경순이 임종석이니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벌써 내부 총질하지 말라 나오기 시작한 걸 볼 때에 제가 보면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최대한 경선의 공정성, 다양성 이것을 좀 해야만 그러지 않아도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사법 리스크 마이너스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짧게 요거 좀 보죠. 2030 얘기. 지금 보니까 젊은층 중심으로 해서 탄핵 반대 여론이 커졌다. 뭐 요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대통령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청년 얘기를 계속해요. 요거는 이거 팩트 체크 먼저 해봐요. 전략적인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은 전략. 네, 그러니까 보수에서 특히 극우는 어르신들이 많다라는 약간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이걸 깨트리기 위해서 정광훈 목사나 또는 세계로 집회 그쪽에서 젊은 층들 좀 알려진 사람들을 전략적으로 무대에 많이 올렸다고 하고 실제로 그래서 또 실제로 뭐 교인들이 또 많이 가니까 뭐 사랑제일교회든 세계로 교회든 세이브코리아고 있잖아요. 여의도파 거기든 교인들이 많이 가니까 젊은 층들 비율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런 부분 우리가 그렇게 구태 이런 건 아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실제 근데 여론조사에서 보면 꼭 젊은 층이 높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제 MBS 조사 전화 면접이 예를 들면 ARS 조사 여론조사 수치는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꼭 저는 높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비슷하게 나오고 일관되게 젊은 층들에 나올 수 있는 움직임 뭐냐면 목소리 큰 권위에 대한 반감. 이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좀 현상적으로 짧게 말씀드리면은 현상적으로. 이게 지금 2030 특히 청년 고용률이요. 지난해 12월에 44%였어요. 절반 이상이 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게수로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사회 불만이 있고 뭔가 체제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실제 투표장에서 이게 그러면은 국힘한테 이어질까?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남성하고 여성이 정확하게 갈렸거든요. 그걸 3대 6으로 갈렸잖아요. 그 정도로 결집이 될 것인가? 이게 그러니까 그 어떤 민주주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금 현상하고는 투표는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추구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동훈 대표 같은 분들이 등판해서 좀 흡입력을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 것인가가 좀 의문이에요. 지난번 대선 때 20대 남성 같은 경우에 58%. 58%가 윤석열 대통령 아마 지지하고 그랬을 거예요. 반대로 20대 여성은 정확히 또 똑같이 58%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어요. 그 정도로 그 20대가 이미 그 당시에 남성은 거의 60% 가까운 그런 지지를 보였는데 오히려 그 윤석열 대통령 다음에 오히려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갔는데 아직 58% 수준까지는 안 됐어요. 그러나 어쨌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것은 뭐 좀 전에 두 분이 잘 지적했는데 특히 지금 권위는 사실은 지금 집에 어떻게 보면 세력은 민주당이 돼버린 상황이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지금 40%가 일자리 없다 그랬죠. 제가 놀라운 건 또 뭐냐 30대
10명 중에 6이 장가를 못 갔어요, 남자는. 예. 지금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현재 지배층이 돼버린 민주당 또 그 거기서 가끔 내로남불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그다음 헌재가 불공정해서 보이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발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본질을 봐야 된다. 야, 알겠습니다. 자, 문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 미미강님 하트 이 조합 신선해요. 4088님 말씀 진짜 많으시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강남희님 저는 드라마나 연애 프로그램을 1.25배속으로 보는데 오늘 김태현의 정치쇼 1.25배속인 줄 알았어요. 세 분 TMT 반갑고 재밌어요. 7733님 항상 듣고 있는데 처음 문자 보냅니다. 말씀 좀 천천히 해주세요. 패널님들 역시 이름 잘 졌습니다. 뉴스 투머치 오늘 첫 시간 성공적이에요. 강찬호 논설위원 박선태 실장 김준일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